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보금동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유은진이라고 합니다. 앞전 강의 시간에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또 들은 얘기도 좀 도움이 되기는 해야 될 텐데, 혹시 선생님들 중에 지역아동센터 나는 중고등학교 때 뭐 봉사도 가봤다, 혹은 이제 시작하신 분들 있다고 하니까 잘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보이는 화면의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는군요. 가보신 적이 없나 봐요. 네. 어, 지금 이제 교육을 시작할 텐데 지역아동센터는 선생님들이 이제 가서 경험하시게 될 거지만 초등부터 이제 청소년 아이들까지 그리고 교사들까지 함께 이제 삶을 엮어가는 곳이기는 해요.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실 텐데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보고 청소년 아동 혹은 청소년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40년 전, 30년 전에 저보다 선생님들이 최근 4, 5년 전에 겪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기는 해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부탁드릴게요. 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2004년에 법제화가 됐어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지역에서 이제 민간에서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나 지역 단체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을 돌보기 시작한 곳이에요. 제가 여기에 써놓은 건 저희가 이제 법으로 2004년에 그렇게 민간에서 시작한 어떤 복지시설의 형태가 IMF라고 하는 97년 이후로 법제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2004년에 이제 명명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공부방이었던 곳이 이제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곳에서 하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5가지의 큰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보호, 교육, 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가시게 되면 센터가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시설은 20인 미만, 어떤 곳은 29인, 어떤 곳은 30인 이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규모가 다를 수는 있으나 처음 시작은 소규모의 가정 형태로 시작됐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IMF 때 뭐 일을 나가시고 하면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돌아다니고 이런 친구들을 돌보던 것으로 시작한 거라 따뜻한 어떤 가정의 형태 그리고 학교 다녀와서 방과 후에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좀 편안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이제 가정 형태였다. 그런데 이제 가보시면 뭐 30 이상의 시설은 평수도 크고 또 지방의 경우는 뭐 선생님들은 다 서울에 사실 거지만 지방의 경우는 대단히 큰 센터들이 많아요. 근데 서울은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임대료도 비싸고 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평균 뭐 한 25평에서 50평, 60평 내외 정도의 센터들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아이들 청소년들이 다니기에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집 주변에 그래서 이런 지역아동센터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서울에는 지금 43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교육, 그러니까 성장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복지, 그래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이용 시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용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니까 고3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지금 아이들 22년째 만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만난 초등학교 아이들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나면 고3 때까지 보통 한 12년 정도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관두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18세 고3까지 다닐 수 있다. 근데 예전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출발 자체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을 보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요보아동이라는 이름,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뭐 사회 이제 소외계층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이용 기준이 많이 좀 완화돼서 일반 아동이라고 하는 누구나 아이들이 한 60%가 정도 다닐 수 있고 우리가 말한 40% 정도 그리고 이제 60%는 요보 아동 그래서 뭐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뭐 장애 친구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60% 정도 다니게 돼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조차도 더 어떤 규제가 없이 가야 되는 게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이기는 해요.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 사회에서 자기가 필요한 어떤 도움과 교육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좀 차별적 조항이긴 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저희 센터 운영이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센터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이 필수로 머물러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방학이나 학기 중에. 그래서 아이동 돌봄 시간이 최소 5시간 이상은 필수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한번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첫 번째로 아까 성장기 아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5개의 역할 중에 첫 번째로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인데 제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20년이 넘게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곳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저희 센터를 일반화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438개, 그 다음에 전국에 4,200여 개가 있지만 각 센터들의 출발 자체가 다 다르고 기관마다 어떤 큰 틀 안에서의 자신들의 교육 가치와 철학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뭐 강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셔갖고 듣고 갔는데 내가 갔는 데는 뭐 이렇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실망하시면 안 되고요. 그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만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최대한 그 안에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으나 첫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하거든요. 센터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사진에 올려드린 것처럼 아이들과 저렇게 뭐 종이끈을 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것, 둘러앉아서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 미술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교육이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성장 시기에 필요한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학습 멘토링을 요청하신 센터들의 경우는 그 많은 교육 중에 학습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센터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센터 갔더니 여기는 무슨 활동을 하시나요? 이렇게 가서 질문하시거나 처음 만나실 때 우리는 뭐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부가 중요해서 학습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센터가 아이들의 성장 시기에 필요한 다양한 어떤 교육 활동이 세팅되어 있나 한번 그 센터의 시간표나 활동 시간표를 한번 참고해서 찾아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센터가 뭐 혹시 블로그나 카페나 혹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네이버 카페를 아주 잘 운영하는 곳인데 그러면 아이들 스케치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도대체 아이들과 무슨 활동을 하고 지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는 곳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은 밥상 공동체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은 이제 급식이라고 하죠. 그 법에는 급식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너무 싫어요. 밥을 그냥 제공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은 아마 다 급식 세대실 텐데 그죠? 학교에서 도시락 드셨죠? 아니, 도시락이란다.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식당에서 식사 같이 하시는 거? 아무튼 저는 도시락 세대예요. 저는 도시락 세대. 그런데 단순히 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처음 만날 때 저는 저희 센터 자체가 비닐하우스 마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송파지만 다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었어요. 벌써 22년 전이니까. 선생님들이 뭐 송파 가까워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장지동, 뭐 가든파이브 그쪽 일대가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비닐하우스였었어요. 그린벨트로. 그래서 저희 센터도 그 그린벨트 안에 비닐하우스였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아이들의 사는 집도 비닐하우스고 뭐 부모님들이 이제 일을 나가시면 아이들이 그 마을을 그냥 칠랄라 펠랄레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고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공부방을 만든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 단순히 그냥 밥을 제공한다기보다 아이들에게 그 부모가 없는 시간에 따뜻한 밥을 한 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 먹거리 속에서 아이들에게 건강을 또 찾도록 하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하는 그런 것에서 사실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제화되면서 그러면서 97년에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때 나라에서 이제 뉴스에 나온 게 그런 거죠.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공부방의 지원을 시작하고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어떤 급식비라고 하는 어떤 예산들이 마련돼요. 그래서 모든 지역아동센터들이 아이들에게 석식이나 방학에 중석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들이 기본이 됐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사진에 보면 단순히 아이들이 밥을 먹는 사진이 아니잖아요. 예, 아이들과 보면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도 잘 해보시지 않았을 건데 동지팥죽 만들어 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한 분 드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윤종민 선생님. 예. 동지에 우리나라는 세시절기가 있죠. 24절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떤 세시 흐름, 어떤 절기의 흐름을 아이들이 삶에서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저런 세시절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옛날에 부모님이 집에서 했던 것처럼 아이들과 둘러앉아서 저런 것들을 해봤고, 그 옆에 전 붙이고 있는 사진은 저희 요번 구정 때, 저거 추석 때군요. 추석 때 반팔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작년 추석 때예요. 보면 남자아이들이 앞치마 두르고 전을 굽고 있죠. 지금 이 친구들 저희 센터의 중3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센터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가장 이제 어려운 불을 쓰는 일은 저희 남자 중3 아이들이 다 하고 있죠. 우스갯소리로 자기네는 언제쯤 이 부침개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그래서 부침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고3 졸업할 때까지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이런 단순히 밥을 먹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이런 우리의 문화, 먹거리 문화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우리가 성평등 교육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먹거리 하나를 통해서 세시절기와 문화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사실은 또 이런 거 외에도 뭐 아이들과 김장을 담근다거나 이런 센터에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밥을 제공하고 끼니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먹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이것 또한 다양한 교육의 어떤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들은 건전한 쉼과 놀이를 꼭 제공해 줘야 돼요. 이거는 저희 그 지역아동센터 설치법에 막 안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센터들이 하고 싶으신데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거는 센터가 못하는 것들의 내부적 원인이 있기보단 외부적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송파에 살고 있어서 사실 그런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강남 4구, 3구라고 하잖아요. 4구라고 3구라고 하는데 저희 센터만 하더라도 그냥 센터 주변 반경 뭐 100m 안에 놀이터가 막 3-4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과 이렇게 맨날 수시로 나가서 매일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들어와서 뭔가를 활동을 하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구로구에 또 다른 멘토링이 있어서 갔었는데 구로구에는 그 센터 주변 반경 걸어서 30분 이내 놀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좀 끔찍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저런 쉼과 놀이의 공간과 놀터와 시간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저렇게 놀이터가 배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옆에 사진처럼 실내에서라도 아이들이 그럼 편안히 좀 뒹굴뒹굴 할 수 있고 저렇게 뭐 잠깐이지만 인형놀이도 하고 뭐 저런 것들이 좀 가능해야 된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리고 저런 것들이 짧지만 하루의 일상 속에 배치될 때 아이들이 그 다음 활동을 할 때에 아주 더 다음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을 배치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더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학교를 다닐 때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 후에 방과 후에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고학년의 경우는 뭐 센터에 부지런히 와도 3시 반, 4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저녁 식사를 6시에 하고 뭐 7시, 7시 반에는 아이들이 귀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짧더라도 20-30분이라도 배치돼야 되지만 그런 물리적인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저학년의 경우는 보통 센터에 1시면 등원하기 때문에 저런 놀이를 어렸을 때는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저희 이번에 사진 보면 저는 아이들과 지역아동센터에서 20년 넘게 있으면서 제 생에 처음 해본 것들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선생님 나이 정도 되거든요. 저희 큰애가 22살이니까 저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처음으로 야구장을 가봤고요. 아이들과 처음으로 농구장을 가봤어요. 10몇 년 전에. 그리고 아이들과 처음으로 뭐 대극장에도 가봤고 아이들과 처음으로 발레도 보러 갔어요. 사회적 지원이 이제 잘 되고 문화적인 어떤 사회 서비스가 우리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어렸을 때 아동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건 대단히 크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살아갈 때 선생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계층의 격차라고 하는 건 이 문화적 요소예요. 그렇죠.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밥 5끼 먹고 가난하다고 해서 밥 하루에 3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밥 3끼 먹고 뭐 일상적으로 사는 거 살고 할 때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좀 뭐 중산층이야 혹은 뭐 조금 저소득층이야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몇 가지 있잖아요. 여가.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고 있는가. 뭐 1년에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계에서 되게 중요한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계층에 대한 어떤 그 기준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그 외국어를 몇 개 국어 이상 하느냐 그러면 뭐 계층에 따라서 뭐 3개 이상 2개 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뉘기도 하고 뭐 1년에 휴가를 뭐 얼마나 몇 회나 가느냐 혹은 그런 뭐 휴가를 갈 때 어떤 대중교통을 타고 가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뭘 타고 가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친구들이 사실 초기에 그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할 때 요보 아동들이 많았잖아요. 한부모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그러면 사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의 기회가 사실은 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 사회 서비스가 제공될 때 아이들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게 좋다. 아이들이 그런 어떤 저렇게 뭐 야구장을 가보거나 농구장을 가는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옆에 사진은 저희 지난달에 선생님이 또 그 퇴직을 하셨어요. 한 17년 저와 17년 그리고 한 12년 같이 근무하셨던 두 분이 3월 말로 이제 퇴사를 하시게 됐는데 그 퇴사를 환송하는 저 1년의 행사를 아이들이 다 기획하고 준비해서 선생님 두 분을 잘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다 문화적으로 아이들이 누군가를 맞이하고 보내고 뭐 어떤 것들을 계획해보고 실행해보고 하는 것들이 사실 다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친구들이 주도적으로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서는 가정이 못 해주는 거, 학교에서 못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더 해줘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적성 개발을 위한 활동 지원을 또 해줘야 돼요.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저 보면 이제 제가 다양한 사진을 넣었지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스포츠도 다 잘하고요. 뭐 탁구 뭐 모든 아이들이 다 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사진도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어떤 오케스트라 악기 중에 하나씩 자기 악기를 정해서 매년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공연을 하죠.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공부도 재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친구들 중에는 흙을 잘 만져서 손재주가 좋은 친구들, 바느질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탁구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악기를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내보니까 아이들마다 다 다른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학습이나 공부라는 걸로 아이들을 다 이렇게 그 기준을 놓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만 놓고 아이들을 다시 찬찬히 보면 저마다 신이 참 공평한데 잘하는 거 하나씩을 꼭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는 이 키 작은 꼬마 친구 빨간 조끼는 지금 고3 됐거든요. 저게 4학년 때 사진인데 땅꼬마잖아요. 저 친구는 제가 4학년, 5학년 때까지 받아쓰기 지도를 하고 막 이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런 건 늦었지만 저 친구는 몸으로 하는 걸 너무 잘했죠. 그래서 레슬링 했었어요. 중학교부터 가서. 그래서 그런 어떤 체육에 또 재능이 있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희 오케스트라 친구들 중에도 처음에 4학년 때 그냥 오케스트라 이렇게 기회가 돼서 시작했지만 지금 오보에 전공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뭘 잘할지 모른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아이들의 이런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해 볼 수 있는 지원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이런 활동을 하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제 멘토로 만나실 때 학습 멘토로 만나시기는 하겠으나 학습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의 재능의 분야인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못하는 친구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아이가 또 학습 외에는 또 뭘 잘하는 친구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주시고 그런 걸로도 조언해 줄 수 있는 좋은 언니 오빠가 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6번째로는 아동 부모들과 지역 연계하는 거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인디언 속담에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한 아이를 같이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들은 특히나 더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의 부모
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조금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현장에서 많이 이제 중요하다고 다른 센터에도 제가 교육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부모까지 이렇게 무언 어떤 관계를 만들고 어떤 교육을 하고 이런 데가 실제로 많지 않다. 그래서 서울에도 제가 430개 정도의 센터가 있다고 했지만 어떤 학부모님들과 정규적인 어떤 그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는 30%가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뭐 사회적으로 이제 요보 아동이니까 구청에 연계해서 아이가 그냥 다니면 아이는 뭐 학교 다니듯이 방과 후를 다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부모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곳은 아무리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공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변화도나 어떤 이런 것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렇게 부모들과 저희가 끈끈하게 이렇게 관계돼 있을 때 아이들의 변화도나 뭐 이런 성장의 속도는 아주 크게 달라지죠. 그리고 이거 사진 보시면 저희 다 학부모님들 회의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족 캠프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다 사회적 부모의 역할을 하세요. 어떤 한부모 가정의 친구는 아빠만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집은 엄마만 있는 친구도 있는데 이럴 때는 와서 내 새끼만 챙기시는 게 아니라 아빠들이 물놀이 할 때는 서너 명이 가지만 20명의 다 아빠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엄마들의 경우도 그렇게 엄마가 없는 친구들에게 다 사회적 엄마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오픈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의 사랑방처럼 제가 사실은 이 말씀 드리면서 선생님들도 이제 센터를 만약에 코로나가 좋아져서 가시게 되면 그 센터를 표현하는 간판 혹은 센터를 홍보하는 문구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센터는 현수막이나 뭐나 이렇게 저희 카페에 보면 첫 그 저희 센터를 소개하는 문구가 함께 놀고 쉬고 배우는 구리 모금동 지역아동센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전화번호만 써 있고요. 그게 땡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게 직업병인지라 지방을 가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가 싫어하는 문구들이 막 창문에 썬팅되어 있죠. 무료 학습 지원, 뭐 무료 급식, 막 이런 말들로 센터를 막 홍보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센터를 다니는 아이들 입장에서 센터는 학교 주변에 우리 동네에 있는데 아이들이 친구들과 지나가면서 나 저기 다녀 이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너무나 당연하게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이러는 거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가 내가 가는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는지 사실 그런 민감하게 그런 뭐 광고 문구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홍보 문구 그다음에 센터를 나타내는 간판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런 거를 또 면밀히 선생님들이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고민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개의 역할은 국가에서 최대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꼭 해라. 최소한으로 꼭 해라. 라고 이제 안내해 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런 역할을 지금 지역의 많은 센터들이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럼 그런 지역아동센터에서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는가를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제가 20년째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이제 센터가 목적의식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교육 가치들을 함께 실천하는 곳에서 만들어낸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가 저희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이 될 수는 없고 다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생활교육의 원리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시면서 하시게 될 학습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교육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도 공부하는 게 아니죠. 아이들과 제가 고구마 줄거리를 까고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6월이면 매실청을 담그기도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삶의 매 순간을 배움의 순간으로 포착해서 아이들과 함께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생활교육의 원리죠. 그래서 학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그 순간순간도 다 삶이고 교육이다. 이런 가치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합교육의 원리.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1학년부터 고3까지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 만나고 있죠.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합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첫 번째로 보면 이게 공간의 통합이에요. 지금 다 사진 5장이 같은 공간이죠. 저희 센터 공간인데 아이들이 저렇게 주저앉아서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놀이방이 되는 거죠. 그죠? 꼬마야 꼬마야도 하고 있고 뭐 책상을 다 덜어내고 저렇게 놀고 있으면 놀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탁구대를 피면 탁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길게 상을 펴고 밥을 먹으면 식당이 되는 거고요. 엄마들이 저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저기는 공부하는 강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통합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센터를 가시게 되면 공간을 보고 또 판단하실 것들이 있어요. 저희 센터에 보시면 지금 방바닥으로 되어 있는 좌식이잖아요. 목적의식적으로 좌식을 세팅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의 태동이 가정과 같은 편안한 돌봄을 추구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일러가 들어오는 따뜻한 집과 같은 공간, 그래서 놀 때도 뒹굴뒹굴 앉아서도 놀고 엎드려도 놀고 누워서도 놀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희는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가시게 되는 센터 중에 또 많은 센터들은 입식 시설로 테이블과 의자가 세팅된 곳이 고정화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센터마다 각자의 철학에 따라 다를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곳은 아무래도 이런 가정과 같은 돌봄보다는 교육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센터여서 학습이나 이런 위주로 아마 진행을 하시는 센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건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 시기에는 저렇게 좀 편안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그렇게 입식으로 고정화되고 세팅되는 건 아이들의 어떤 그런 놀 공간이나 휴식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배치가 되지 않는 거라서 그게 좀 아쉬움은 있죠. 그래서 다 저희처럼 저렇지는 않다.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장소 통합의 의미도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시간 공간 통합이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장애 비장애 통합이에요. 저도 22년 동안 있을 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한 3, 4명 정도를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그 이 뽀사시한 예쁜 어린이는 지금 19살이 됐겠네요. 이 친구 보면 보라색 옷 입은 친구거든요. 그 옆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폐 성향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관계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1학년 때 만났을 때 눈 맞춤도 안 되는 친구였죠. 그리고 할머니가 이 친구를 센터에 이제 등원하러 오셨는데 이 친구는 막 침을 뱉는 습관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폐 성향인 걸 알았던 건 눈을 못 마주치고 침을 뱉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 아이들과 놀이 속에서 관계 맺지 못하고 혼자 레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연계해서 검사를 했지만 실제로 자폐 성향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 친구의 경우 1학년 때 들어와서 5학년 때까지 잘 다니다가 5학년 때 전학 잘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변화되는 과정이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제가 데리고 있던 정신지체 한 2급, 3급의 친구들도 한 2, 3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변화도 사실은 생활 속에서 아까 우리 생활교육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학습만 한다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이런 친구들이 학습장애나 발달장애나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삶의 교육, 그냥 일상이 삶이고 교육인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다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잘 통합되어서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잖아요. 어린이집까지는 장애 통합 보육이 잘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딱 가는 순간 이렇게 조금 학습이 안 되거나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 학년의 맨 끝에 무슨 통합반 혹은 뭐 사랑반 이런 이름으로 그런 친구들을 막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7살 때까지 쟤는 그냥 내 친구인데 잘 놀았는데 초등학교를 간 순간 쟤는 다른가 봐.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잘 되던 장애 비장애 통합 교육이 초등학교를 가면서 오히려 깨지게 돼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학년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면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이제 통합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학습의 차이가 있는 아이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놀이터를 가거나 이런 뭐 생활 교육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오히려 이 친구가 잘하는 거, 이 친구가 조금 부족한 거, 우리가 도와줄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 모든 친구들이 잘 자라고 지금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에서 못하지만 우리는 소규모라서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교육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어, 나이 성별 통합. 여기 보시면 저희 센터 아이들인데 남자 여자애들이 막 손을 잡고 팔짝팔짝 뛰면서 웃는 사진이에요. 보기 드문 현상이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아니 어떻게 초등의 아이들이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교사나 그 센터의 어떤 가치 철학이 모든 사람들이 존중되고 수평하고 성평등 교육 관점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저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그리고 저런 성별 통합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 그 시간대는 몸 활동 때예요. 체육 활동이라든가 놀이 때는 그러니까 사실 그 팔씨름을 한번 그 센터에서 이렇게 대회가 열리잖아요. 여자 남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판이 벌어지죠. 나랑도 해 막 선생님 나랑도 해요 막 이런 난리가 나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뭐 남자 여자라고 손 안 잡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구분 짓고 이러는 데들이 있을 때 교사의 역할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나실 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이도 뭐 1학년부터 저희도 중3 아이들까지 지금 있지만 중3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챙기고 저기 주황색 아이에게 동생 업어주고 하잖아요. 저 6학년짜리가 1학년짜리 업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하나의 큰 가족의 개념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 아 여기는 분위기가 어떤가 센터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여와 자치, 능동의 원리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동적인 상황으로 살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만 계속 대응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만나실 때 특히 미치고 팔짝 뛰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묻는데 대답을 안 해. 뭐 이런 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사실 선생님들이 귀한 시간 내서 가는 거니까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나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막 또 공부 멘토링 갔는데 얘가 막 또 뭐 해갖고 오고 막 이러면 완전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숙제 내줬는데 숙제 안 해오는 경우 뭐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왜 그럴까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아이들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만나실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능동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까?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다시 선생님들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조금 함께 해주시면 되게 좋겠다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아이들과 어떤 학습의 멘토링 과정을 정할 때도 네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네가 요구하는 건 뭔지, 네가 다시 제안할 수 있도록 물어봐주고 질문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경험된 친구들은 뭘 해도 선생님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도 더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친구들이 우리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선생님들도 대학까지 가셨지만 고3 때까지 난 내 맘대로 학교 다녔다. 내가 하고 싶은 수업만 했다. 그런 거 절대 없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국가에서 짜준 어떤 스케줄대로 시간표대로 사셨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난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할 때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이런 부모님 거의 없어요. 그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좀 우리가 사는 것처럼 뭐 보통 사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능동적으로 난 이렇게 살 거예요. 뭐 이런 친구들 사실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특히 사회적으로 조금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은 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저걸 끌어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싶기는 하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죄송합니다. 제가 뒤로 다시 가면 세 가지 교육 원리 아까 말한 것처럼 통합 교육의 원리, 참여와 자치, 능동의 원리,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교육의 원리, 삶이 곧 교육이다. 요 세 가지 원리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선생님들도 그것을 잊지 않고 아이들을 만나시면 조금 만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 만나셔야 되잖아요. 직접 만나셔야 되는데 나는 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 이거예요. 관점. 그래도 내가 그 멘토링 선생님인데 그죠? 처음으로 학생하다가 이제 선생님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열심히 가르쳐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가시잖아요. 혹은 어머 얘기 들어보니까 얘네 조금 어렵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애들이래.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이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조금 더 선배고 나이가 많고 선생님이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만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평적 관점으로 우리 아동 청소년들을 그대로 바라봐 주자. 선생님들이 이제 20대 초중반이실 거고 우리 아이들 뭐 이제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아동 초등 뭐 이러면 10대, 20대 정도, 뭐 10살 미만 뭐 요런 나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20대여서 얘네가 막 동생 같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20대가 되고 선생님들이 30대가 되면 사회에서 만나면 밥 친구, 술 친구 돼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나보다 어려서 이 친구들이 뭐 내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아이들을 만나보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자 이런 거죠. 어리니까 이 친구들은 아직 어리니까 이러면서 이 친구들을 배제하기보단 말 그대로 5년 10년 후에는 사회에서 일을 같이 할 멤버로 만날 수도 있어요. 동료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해 주면 좋겠다. 제가 22년 전에 만난 친구가 지금 34살이에요. 일기 졸업생.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동네에서는 뭐 힘든 날은 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좋은 날은 밥 친구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커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 친구가 초등학생이어서 제가 아이고 이랬지만 금세 그 시간이 가더라고요. 10년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호흡하는 생명체로 아이들을 존중해 줘라. 선생님들 지금 이렇게 교육을 듣는 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하고 계시죠. 숨을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을 들숨이라고 하고 후 하고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고 하는데 이 들숨과 날숨이 리드미컬하게 정상적으로 돼야 사람이 생명이 호흡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그런 호흡하는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학교의 생활 학습, 긴장 뭐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긴장의 시간이겠죠. 날숨의 시간은 아니거든요. 들숨이에요. 숨을 계속 들이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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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한번 그렇게 긴장하는 시간이 있으면 이완하는 날숨의 시간이 꼭 배치돼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과 만나실 때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2시간 뭐 이렇게 우리가 1년을 만나겠지만 그 시간에 내가 꼭 해야 되는 어떤 그 계획과 목적보다는 아이들 입장에서 그렇게 존중하다 보면 어떤 날은 사실 공부를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아이가 시험 끝나고 막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상담해주는 상담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또 기분 좋아서 아이들이 한번 또 콧바람 쐬러 가자고 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놀이 친구가 되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얘네들이 생명체지 숨 들이쉬고 마시고 긴장했으면 이완도 해야 되지 이런 관점으로 아이들을 좀 존중해 주시면 관계를 맺을 때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발달 특성을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아주 잘 자라셔서 지금 이렇게 좋은 또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일들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는데 우리가 아동 발달에 있어서 이 3가지 경험을 잘 경험한 친구들은 주변에서 볼 때 잘 컸다. 얘 참 괜찮은 애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근데 그 괜찮다, 잘 컸다 이런 얘기는 사실 3세 미만에 저 홀딩 경험과 미러링 경험과 펜싱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홀딩 그런 거죠. 안아주기. 애기 보통 3살 미만까지 부모님들이 많이 안아줬잖아요. 그러면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죠. 두 번째는 반영하기, 거울 대어주기, 반응해줬던 거예요. 누군가 돌 미만에 까꿍 도리도리 하면 애기가 따라하면서 도리도리 했던 그 반응. 누군가 나를 보고 웃어주고 눈을 맞춰줬던 그 거울 대어주기 기능이 잘 된 친구들은 그런 반응을 잘할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계속 지켜줬어. 내가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걷다 넘어지면 우리 엄마가 펄떡 나를 일으켜 세우고 궁뎅이를 털어주면서 괜찮아 괜찮아를 해줬던 거죠. 이런 친구들은 누가 나를 그래도 안전하게 나는 보호받고 있어. 이런 3가지 기능을 잘 받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만나실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청소년 선생님들이 지난 지 이제 4, 5년밖에 안 되셔서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다른 세계의 친구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금 저희 둘째가 중3, 중2, 중3을 이제 지나고 있고 막둥이가 중1이에요. 그래서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시기를 지금 타고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죠? 이때는 뭐 누군가 얘기하는 거 다 싫고 친구가 그냥 좋고 요때 뭐 같이 몰려다니면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뭐 요런 시기예요. 청소년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때는 사실 나이가 많은 엄마나 부모님이나 교사보다 선생님들처럼 적절하게 나이가 많지 않으면서 친구 누나 같은 언니 오빠 같은 이런 분들과의 대화가 더 잘 이루어지실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청소년기의 특성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신체적 발달 뛰어난 거 뭐 선생님들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시고 그다음에 요때 아이들이 조금 정말 조금 민감해지기도 하고 반항심이 확확 올라오기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 아마 얘네들 만나시면서 약속 뻥끗 뭐 이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훅 가라앉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청소년기의 특징은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때 청소년기 하니까 저희도 선생님들처럼 그 대학생 멘토링을 몇 년 전에 이제 계속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졸업해서 22살 된 저희 아이들이 지난달에 선생님 퇴임식 하시는 날 졸업생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그런 얘기 불현듯 하더라고요. 그때 만났던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들 별명을 부르기 때문에 제가 그때의 대학생 선생님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애들이 같이 불렀던 별명만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이 홍씨여가지고 애들이 별명을 홍이라고 불러줬었는데 그 애들이 뜬금없이 22살 애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네가 중1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홍이가 요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야 홍이가 어떻게 생각이 나니 그랬더니 홍이랑 처음 갔던 뮤지컬 공연도 생각이 나고 자기네가 처음 그 중학교 가서 시험을 봐야 될 때 홍이가 그렇게 챙겨줬던 그런 것들이 요즘에 자기네가 20살이 돼서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1년 만나면서 아유 뭐 얼마나 얘들이 기억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졸업생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1년 동안 관계를 맺었던 게 그 시기에 그 아이들에게는 되게 또 소중한 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실 때 그 아이들 선생님들이 만나는 아이들에게 삶의 어떤 한 획을 긋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 특징은 잘 아시니까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저런 그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나면 그리고 나서 아 저렇게 잘 자랐어야 되는데 라고 실제로 센터에 가서 만나시게 되는 애들 중에는 그런 예쁜 아이들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저 1, 2, 3번의 친구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갔는데 막 그 분노가 막 얼굴에 이글이글 그리고 막 공격성, 뭐 과다 표출 뭐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만하고 주의 집중력이 낮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학습 멘토링 하러 가셨는데 학습 능력 부진에 심각한 무기력증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만나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스러우시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이들 다 달라요. 그런데 공격성인 아이들, 분노 표출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강하게 더 하면 더 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 둘째와 아주 완만한 청소년기를 잘 보내고 있고 관계가 너무 좋은데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시기에 오히려 아이가 올라올 때 저는 더 톤을 낮추고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워워를 하는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올라오던 공격성이 낮아지죠. 그리고 오히려 다독이죠.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러니까 사실은 뭐 사춘기의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전혀 요즘에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공격성에 있는 아이들,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성장기 시기에 그런 것들을 아까 못 받은 거예요. 세 가지. 누군가 나를 지켜줬었고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저렇게 공격성을 오히려 드러내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일수록 더 조금 내가 너를 좋아해. 너에 대해서 나 관심이 있어. 너랑 정말 잘해보고 싶어. 이런 어떤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해지면 아이들 달라져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나 호감이 없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는 너무 우리가 다 동물적이어서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거는 아이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 관계는 좀 걸리겠지만 시간은 그리고 산만하고 주의 집중력 낮은 아이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특히 센터에서 멘토링을 하실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공간이 아까 말한 것처럼 훌륭하지 않아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학습을 하기 위한 어떤 공간이 마련돼 있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고, 학습이라고 해서 분리된 공간에 들어갔으나 밖에서는 아이들이 뭐 뛰어다니고 시끄럽고 막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최대한 아이들과 어떻게 집중하면서 할 수 있을지를 같이 센터에서 좀 고민하시면 좋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멘토링 아이들 원했던 애들, 저희는 원했던 애들만 항상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애들을 데려서 막 센터에 실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면 걔네들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아이들만 해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아이들이랑 선생님, 멘토링 선생님들이랑 센터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시간을 바꿨던 적도 있어요. 다른 초등 동생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으로 뭐 시간을 매칭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는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센터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시고 아이들과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학습 능력 부진에 심각한 무기력증이 있는 아이들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또 하나 또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제가 학교 선생님들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못하시는 것 중에, 아이들을 이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그 학습에 있어서 실패 경험이 거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에서 이 공교육 과정에서 어떤 실패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친구는 한 번 들어서 다 이해하고 하는데 어떤 애는 10번을 들어도 안 되고 15번을 들어야 되는 애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럴 수 있지, 아이들마다 다 개인차가 있지, 속도가 있지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습 멘토링으로 가시니까 부탁드리는 건데, 아이들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날 아이가 중1이에요. 얘 당장 요번에 중간고사 보고 중2 되면 처음 시험 보잖아요. 얘 어떻게 잘 보게 해줘야지, 이거보단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을 파악하시게 되면 그 아이 능력에 맞는 수준으로 다운해서 오히려 그 아이가 그 시기에 오히려 기초를 밟아서 올라오도록 하는, 그게 훨씬 학습에서는 동기를 유발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마음엔 내가 1년밖에 못 만나고 얘가 중2인데 그래도 중3 잘 갔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잘 갔으면 좋겠고 이래서 막 그 학년의 것들로 어떻게 뭘 해주시려고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현장에서 아이들을 볼 때. 그래서 그런 학습 능력에 대한 것들은 아이를 개별적으로 잘 판단하고 센터 선생님들에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잘 가지고 만나면서 그런 완급을 조절하는 기술이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무기력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외부에서 동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사실. 그래서 그냥 학습이 아니더라도 좋은 언니, 혹은 내가 편한 말을 할 수 있는 언니, 오빠, 형 정도의 역할로 아이들을 만나줘도 되세요. 그런데 그런 대화조차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거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만나는 그 시기에, 선생님들은 20살에서 22, 3살 고 나의 인생에서의 황금기, 그리고 아이들은 자라는 그 시기에 선생님들의 삶과 이 아이들의 삶이 한 올 한 올 시실날실로 엮일 때 언젠가는 이 친구들의 인생에서 내가 그때 그 해에 그런 선생님을 만났었지가 지금 당장 무언가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 그런 사람으로 만나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들과 관계 맺을 때 아까 앞에 강의하신 선생님도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는 대화를 하려면 물어주기를 잘하셔야 돼요. 아까 막 질문 만드시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센터에도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만날 때도 아이들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관심은 봐야 보이거든요. 애들을 매주 만나시든 뭐 2주에 한 번을 만나시든 볼 때마다 아이들을 자세히 보세요. 봐야 보여요, 얘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저희 센터에 있는 선생님 또래 사회복무 요원들이 있어요. 2년 동안 같이 하는. 근데 그 사회복무 요원 선생님들이랑 우리 아이들이 친한데, 중등 아이들. 왜 친한가 봤더니 주말엔 게임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 오면 애들이 막 얘기해요. 뭐 토요일 날 반달이랑 게임을 했다는 둥, 저희는 별명을 부르니까.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의 유대 관계가 되게 좋아지고, 뭐 요즘은 이제 게임을 여자 남자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들도 그런 얘기 같이 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물어주실 때는 조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주셔라. 다친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너 오늘 딱 만났는데 저녁쯤이어서 너 저녁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러면 할 말
말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뭐 먹었니? 뭐 메뉴는 뭐였어? 네가 좋아하는 반찬은 뭐니? 뭐 이렇게 애가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게 돼야. 그럼 저 김치찌개 좋아해. 그럼 나도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너 우리 동네 거기 유명한데 어디 가봤어? 뭐 이러면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너 오늘 뭐 저녁 먹었니? 그럼 네. 그럼 그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질문하실 땐 단답형으로 끝나지 않는 오픈된 질문으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관계의 시작이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들어주기. 물었으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묻고 안 듣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애들 짜증나요. 이 사람 물었는데 내 대답 안 듣네? 이러면서 얘기 안 해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들어줘야 되는데 들을 때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보통 히어링이라고도 하고 리스닝이라고도 하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되게 적극적 듣기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 저 공감적 경청이에요. 적극적 듣기. 왜냐하면 뭐 아이들이 대화할 사람이 없기도 했고 센터도 마찬가지. 센터에 선생님 2명인데 아이들은 29명이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인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누는 경우가 많이 없죠. 그걸 세팅 못하는 경우에. 그래서 물었으면 눈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예를 들면 그랬구나 이런 뒷말 추임새 한 번만 쳐줘도 애들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신나서 막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 들으실 때 어느 정도가 적극적 듣기인가에 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드리면 그런 거예요. 리스닝은 히어링은 그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 다닐 때 막 요즘에 그 나오는 유명한 노래들 이런 거 그냥 들리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귀에 들어온 거잖아요. 저런 노래가 나오네. 근데 그 주의 깊게 듣기는 어느 정도냐면 지하철을 탔는데 내 옆에 그 연인처럼 보이는 젊은 남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뭔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옆에 서 있는데 얘기가 들리는 거죠. 어제 우리 저녁 먹으러 갔던데 거기 맛있지?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 귀는 옆에 가 있어요. 이게 주의 깊게 듣기 정도예요. 내 관심이 좀 가 있는 정도죠. 그래서 적극적 듣기는 그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맞추고 그랬어? 이거 해주는 거 정도만 해주셔도 아이들이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과 의사소통 하실 때 사실 아주 멋지고 괜찮은 친구들도 있지만 대화의 기법이 또 안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드리는 팁은 나 메시지 전달법으로 간단히 얘기해라. 사실 우리가 대화법 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과제 내줬는데 과제 잘 안 해갖고 오고 이러면 선생님들 사실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너 왜 선생님이 숙제 내줬는데 안 해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거 같이 이제 얘기하고 필요해서 선생님이 내준 건데 네가 오늘 안 해와서 내가 좀 실망스럽다. 뭐 실망을 느낄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넘 얘기를 하지 말고 너 왜 숙제 안 해왔어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숙제를 안 해오니 내가 오늘 좀 슬프네. 나 기대하고 왔는데 이렇게 내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 청소년까지는 모르겠고 고학년들도 그런데 아무튼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아이들이 그 정도 얘기할 때 좀 잘 알아듣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안 될 경우엔 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 선생님들이 이제 나누러 가시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은 지금 시간을 나누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재능을 나누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웃음도 나누실 거고 이야기도 나누실 거고 그 외에 인사도 나누실 거고 나눌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이 나눔을 통해서 마지막 이야기죠. 나눔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아이들 삶에도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들도 귀한 시간을 내고 만나는 1년 그리고 이 아이들 삶에도 선생님을 통해서 만들어갈 어떤 삶의 1년이 서로에게 유용하고 서로에게 좋은 것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망하지 마셔라. 이 1년 중에 선생님들과 만나면서 막 확 발전하고 좋은 친구도 있겠지만 나랑 만나는 시기에 별로 발전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런 아이들 중에는 우리 아이들처럼 22살이 됐는데 어느 날 자기가 6학년 때 만났던 홍이가 기억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다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시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많이 가르쳐야지 막 이런 생각보단 아이들에게 좋은 언니 오빠, 동네 언니 오빠, 지지 세력이 되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아이들을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지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시니까 열심히 지역의 언니 오빠로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